최근 파월의 발언이 시장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많이 약해졌어요. 이번 인플레 문제를 파월이라 보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정부의 부양책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겁을 먹은 정부가 너무 많은 돈을 풀었다. 그래서 과잉 수요가 발생했고 과잉 공급이 따라오고 과잉 투자, 자산의 버블, 상품 가격의 버블. 결국은 이게 CPI가 올라가게 되고 금리를 올리고 긴축을 하게 됐다. 그러면서 급하게 올랐던 게 급하게 하락을 했죠. 시장에서 급등과 급락이 왔다 갔다 했고 결국은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물가가 서서히 잡히고 있는 이유는 돈 풀기를 많이 줄였기 때문이에요. 금리를 인상하고 유동성을 걷어들이면서 물가가 서서히 잡히고 있습니다. 지난달 PMI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는 46.3이 나왔어요. 전월에 48.4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유례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뚝 떨어졌거든요. 차트를 보다시피 지수가 바닥을 한번 찍어줘야지만 그 다음에 경기 회복이 일어납니다. 제조업체들도 올해 경기 침체 예고 덕에 재고를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할인으로 재고를 터는 일들도 있고 연말이 되면 그게 좀 더해지겠죠.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진 공급망이 원활해졌고 해상, 항공, 운임도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품 가격은 빠르게 감소세를 보여줬죠. 코로나로 인해서 PMI가 급등했었던 유럽이 가장 낙폭이 지금 큰 상태예요. 다른 나라들은 경기가 좋아졌다 나빴다 이렇게 되는데 일본은 서서히 좋아지면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대비 지금 분위기가 좀 다를 겁니다. 중국은 다른 나라보다 PMI 과열도 적었죠. 헝다 사태로 인해서 다른 나라보다 1년 먼저 PMI가 가라앉았어요.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죠. 지금 경기 침체가 짧은 게 아니라 길게 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수요가 급감하면서 상품 가격이 잡히게 된 거고 아직 시차가 있는 게 지금 임금인데 임금이 버티면서 PMI가 상승할지 임금도 서서히 가라앉으면서 핵심 물가를 떨어뜨릴지 이게 결정되는 거거든요. 제 생각은 임금과 부동산은 시차가 상품보다 느리다입니다. 상품 가격이 먼저 떨어졌고 시간을 두고 임금이라든가 부동산도 서서히 하락을 하겠죠. 그럼 코어 CPI도 슬슬 급락할 타이밍이 도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어 CPI가 안 떨어지니까 위기다 뭐 이러는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연말쯤 됐을 때 코어 CPI가 뚝 떨어지면서 안도랠리가 한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저의 의견은 예외로 하고 시장에서는 연착륙이다, 경착륙이다 아직까지도 논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바이든 정부가 하반기에 어떤 액션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봐요. 3년 전에 코로나 충격부터 시작한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버냉키는 2008년 충격으로 인해서 3번의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파월은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4번의 양적 완화를 했죠. 그리고 그 금액은 과거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게다가 전 세계가 비슷한 수준으로 돈을 풀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돈을 어디에 쌌느냐예요. 보통 금융위기로 인해서 양적 완화를 하면은 돈이 은행 위주로 많이 가죠. 개인에게 가는 게 아니라 은행으로 가고 그 은행이 또 기업으로 들어가면서 낙수 효과가 벌어져요. 개인의 고용 안정과 소비 유지를 위해서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보다는 자산의 상승이 훨씬 더 빠르게 일어나요. 반면에 이번 코로나 때는 유례를 볼 수 없는 유동성 공급이 있었는데 자산도 오르고 상품도 오르고 다 오르긴 했지만 특징 하나가 뭐였냐면 개인 통장에 돈을 입금해줬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업보조금, 소비장려금, 렌트보조금 기업이 가동이 안 됐잖아요. 코로나로 봉쇄가 됐어요. 니까 역사상 개인에게 가장 많은 돈을 주입한 유동성 정책이 이번 시기에 나왔던 겁니다.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랬었죠. 그래서 메타버스 안에서 부동산 투기가 벌어지는 자산의 버블도 심각했지만 상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어요. 전 세계 사람들 집 밖에 안 나가요. 시간의 여유까지 생겼어요. 돈의 여유도 생겼어요. 상품 주문을 엄청나게 했죠. 그런데 중국 상하이 항구 봉쇄같이 물류난이 벌어지면서 공급은 막히고 수요만 폭발을 합니다. 주문이 밀려들고 제품 가격이 오르고 해운 운임이 오르고 기업은 호황이라 생각하고 투자를 남발했죠. 그러니까 CPI가 급등을 합니다. 상품 가격이 활발하게 올라가면은 이제 원자재 투기까지 붙잖아요. 그러면서 CPI가 더 많이 올라갔던 거죠. 원자재가 많이 올라가면은 보통 시장에서는 스태그 우려를 얘기하는데 스태그 우려가 나오면은 어쩔 수 없어요. 연준에서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를 급하게 올리고 유동성을 걷었던 게 이제 효과를 보기 시작했죠. 하지만 금리 인상을 하면서 정부가 개인에게 돈을 지급하는 일을 멈췄어요. 개인들의 호주머니가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직장으로 나오기 시작하죠. 과거에는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서 실업자가 양산되죠. 노동자가 많았다가 노동자가 서서히 줄어드니까 실업률이 늘어나고 노동자가 많았다가 노동자가 줄어드는 현상이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줄어있는 상태에서 서서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금리 인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용이 죽지가 않는 거죠. 어쨌든 개인들의 호주머니가 가벼워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고용이 늘어나고 헤드라인 CPI가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상품 가격은 재고랑도 연관이 되니까 빠르게 오르고 빠르게 내리는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반면에 임금과 렌트비는 경직성이 강합니다. 내리기도 쉽지가 않고 움직임도 느리죠. 아주 베스트한 상황이 온다면은 긴축의 효과를 서서히 보면서 CPI가 계속 하락하고 고용도 타격을 최소한으로 받으면서 경기를 유지하고 AI로 인해서 기술 혁신, 예를 들어서 신사업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미래 기대감도 생기고 경기도 활발해집니다. 노랜딩에 가까운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파월 의장은 지금까지 이 시나리오에 가장 가깝게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바이든의 내년 재선 지지율이 아슬아슬해요. 어떤 정책으로 지지율을 올릴지 알 수 없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미국인들 자산 상당 부분이 금융자산이에요. 증시를 올려서 지지율을 올리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의도적으로 증시를 올릴 것 같아 보이진 않고 IRA라던가 인프라, 뉴딜, 친환경 같은 정책으로 증시가 오르는 경우가 따라 나올 수는 있겠죠. 문제는 지금 재정 적자가 너무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실업률이 4% 미만인데 미국 정부는 GDP의 8%에 해당되는 적자를 유지하고 있어요. 기형적인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재정 적자를 더 이상 늘리면 안 되고 줄여야 되는데요. 국방비를 핑계로 늘릴 수도 있을 거고 또 표심을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포퓰리즘 정책은 돈이 개인에게 많이 들어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상품 가격을 바로 건드려 버리죠. 코어 CPI가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다시 상품 가격이 올라가면은 폴 볼커가 말한 상황이 도래합니다. 저는 올해 가장 큰 변수가 바이든이라고 보는 이유가 이거예요. 지금은 디레버리징을 해서 재정 적자를 줄여야 되는 시기인데요. 그래야 다음번에 위기가 왔을 때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연준의 준비금 잔액은 코로나 이전에 10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 사이를 안정적으로 유지를 했어요. 코로나 이후에 더블로 상승해 버립니다. 그 뜻은 연준이 연방부채를 지원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금리가 높으면 연방부채 이자도 올라가요. 금리가 높으면 연방부채 이자도 늘어나요. 즉 긴축 상태를 오래 유지하려면은 연방부채 이자도 늘어나면서 재정 악화를 초래한다라는 겁니다. 연준도 긴축 상태를 오래 유지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금리를 조금 더 빠른 타이밍에 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이든 정부가 재정 적자를 더 확대하는 무언가를 계획한다면 재정 적자가 더 늘어나고 잡혔던 상품 물가가 다시 뛰고 결국 임금과 렌트비도 떨어지지 못하고 다시 올라가겠죠.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약하게 올 수도 있고 강하게 올 수도 있고 그러면 연준은 긴축을 종료하고 싶어도 종료할 수가 없어져요. 연방정부는 높은 이자를 계속 부담해야 됩니다. 견디기 힘들 수준이 되겠죠. 지금까지는 한계 상황이었던 게 이제는 모순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연준과 바이든 정부가 이제 상충하게 되는 겁니다. 물가를 포기하던가 부채 통제를 포기하던가 무언가 포기해야 된다. 물론 상식적으로 공화당이 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견제장치가 많아서 쉽게 할 수도 없을 거고 재정 적자를 이슈화해서 정치적 부담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내년 선거에 공화당이 유리해지니까 바이든 정부에서도 쉽사리 포퓰리즘 정책을 낼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지지율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재선을 위해서 어떤 수를 둘지도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은 공화당 후보가 누가 나올지 지지율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투자 리스크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약달러가 진행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투자를 한다면 약달러에 대비한 투자도 필요합니다. 보통 달러가 약해지면 신흥국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거를 공식처럼 생각하는데 그거는 경기가 좋다라는 전제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이고 만약 경기가 나쁜 상태에서 약달러가 진행된다면 증시보다는 안전자산들이 유리하겠죠. 금이라던가 엔화, 유로화가 강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도 돈을 열심히 풀고 있어서 과거처럼 엔화 강세가 강하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투자에서 조심해야 될 게 A라는 현상이 벌어지면은 수십 년 전에 B라는 현상이 나왔으니까 B에 투자하면 돼. 이거는 매우 1차원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A라는 현상이 벌어져도 지금이 어떤 시대이냐에 따라서 B가 다시 나올 수도 있고 전혀 생각 못했던 C가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패턴에만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라는 게 변수가 뭐가 있는지를 내가 알고 그 변수에 맞춰서 맞춰가는 투자를 잡아야 돼요. 근데 그냥 과거의 사례가 이랬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뻔한 패턴으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현상이 나올 경우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않아요. C가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설마 진짜 그렇게 되겠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